예. 문제지 57페이지입니다. 그죠? 네. 57페이지. 지금, 요 앞에서부터 뭔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개설 등록이나 결격, 그죠? 결격 사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격 사유라는 거는 우리가 크게 이 법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한 결격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등록에 대한 결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결격은 시험을 못 보는 거죠? 그죠? 시험을 못 보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었나요? 시험을 못 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시험보다 컨닝한 거죠. 컨닝하면 괘씸하죠. 그러니까 시험 자체에 대해서 컨닝을 하면 괘씸하기 때문에 시험을 아예 못 보게 하겠죠. 얼마 동안 못 보게 할까요? 네, 괘씸하니까 5년 동안 못 보게 합니다. 그죠? 아주 괘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컨닝을 해? 이런 느낌이죠. 근데 시험을 보다가 컨닝한 사람은 물론 잘못을 했죠. 뭐에 대해 잘못을 했나요? 시험 자체, 시험을 대하는 태도, 그죠? 그거에 대한 잘못은 했지만, 그죠? 중개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 즉, 시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나요? 없나요? 시험을 보다가 컨닝하다 걸렸으니까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따려고 하다가 컨닝하다 걸린 거죠. 그죠? 그럼 자격증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없는 거죠. 없는데 중개업을 종사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중개보조원 종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험보다 걸리면 중개보조원도 못할까요?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상관없습니다. 그죠? 시험보다 걸리면 시험만 5년 동안 못 볼 뿐이지.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자숙의 기간을 가지지만 자숙의 기간을 가지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죠? 중개업에 중개보조원으로 활동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응시의 결격 중에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자격이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소가 된 거죠. 그럼 자격 취소가 되는 경우 크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제일 심한 건 그거죠. 이 법에 의해서 어떤 위반을 한 건데 대표적인 게 자격증 빌려준 거죠. 그죠? 자격증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 취소당하죠. 취소. 제일 심한 거죠. 그죠? 우리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구별할 때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당하고 자숙기간 가지고 다시 등록하면 되죠. 왜? 자격증은 살아있으니까. 근데 자격 취소 당하면 어떻게 돼요? 끝장입니다. 그죠? 자격부터 다시 따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자격 취소가 당하면 응시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죠? 응시의 결격 사유라는 건 뭘까요? 응시를 할 수가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몇 년 동안 못 할까요? 3년 동안 못 합니다. 자격증을 주는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때요? 기껏 자격 시험에 잘 합격을 해놓고 중개업을, 그죠? 잘 해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똑똑히 못한 거죠? 그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혹은 뭔가요? 징역형 받았을 때, 그죠?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이 법에 꼭 이 법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받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고 또 중요한 건 뭘까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격증 갖고 있다가 취소당한 사람은 3년 동안 뭐 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숙의 기간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중개업엔 발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러면 자격 취소가 당해서 응시의 결격이 발생을 했고 또 등록의 취소가 발생을 했다. 등록의 결격이 발생을 했다. 등록의 결격은 쭉 했죠? 등록하고 응시는 다르죠? 등록은 뭐예요? 자격증이 있는데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첫 번째가 뭘까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 그죠? 미성년자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16살짜리도 시험에 붙는다 했어요.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릴 수는 없다. 그죠? 언제 차릴 수 있어요? 어른 된 다음에 차려라. 그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두 가지 제한밖에 없어요. 시험보다 걸린 사람, 자격 취소된 사람 두 개 빼놓고는 외국인이든 뭐든 미성년자든 아무 상관없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다 상관없습니다. 시험문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문제가 뭐예요? 등록해서 걸리죠. 맞죠? 그래서 등록의 결격과 응시의 결격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되시겠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등록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시험 문제 자체에서 구별할 건 뭐예요? 얘가 공인중개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개업공인중개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구별만 하시면 된다. 그죠?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응시에 관한 얘기가 될 것이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등록에 관한 얘기가 될 것이다. 맞죠? 그러면 9번 한번 보실게요. 다음 중 응시 결격 사유와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랍니다. 1번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다. 맞나요? 아니죠. 미성년자를 등록의 결격으로 잡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중개업을 하기에는 그죠? 조금 더 커야 되겠어. 이 얘기죠. 등록의 결격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예요? 등록의 결격은 아 사장님만 되는 것만 결격이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죠. 등록의 결격은 어때요? 등록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고용할 수도 없어요. 그죠? 등록의 결격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어요. 고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는 더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등록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중개업에 발을 디딜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1번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죠. 말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자칫 생각하면 어때요? 등록은 사장님만 되는 거 내가 차리는 것만 생각한다면 소속공인중개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죠? 근데 등록의 결격이면 아예 중개업에 발을 못 붙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맞나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라니까 이건 응시예요, 등록이에요? 응시죠. 그죠? 응시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3번 피한정 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없다. 맞나요? 이게 1번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딱 맞는 얘기죠. 그죠? 답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헷갈릴 때는. 그죠? 위에는 있다. 밑에는 없다.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죠. 4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거는 딱 요 내용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아 결격이구나. 무슨 결격이에요? 등록에 관한 결격이죠.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죠? 못하죠. 등록 취소당하면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죠. 등록에 결격이 되니까. 그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솔직히 잘 생각해보면 어때요? 한 가지만 아셔도 되죠? 등록 취소는 자격증 뺏기는 거예요? 안 뺏기는 거예요? 자격증은 안 뺏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등록을 했던 자라면 자격증이 있고 등록을 한 건데, 그죠? 등록 취소 당했다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말 자체가 원래 틀린 말이죠. 그 사람은 어차피 공인중개사인데 뭘. 그죠? 등록 취소 당했다고 자격증 뺏기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는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죠? 중개보조원도 안 된다. 중개업에 발을 디딜 수가 없다. 중요하겠죠? 9번 정도는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0번 다음 중 10조의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 형법상 횡령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형법상 폭행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이렇게 보면 정말 시험 문제에 딱 닥치면은 헷갈리죠. 들어본 말이긴 한데 숫자나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는 하는 말인데,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대요. 기본적으로 과태료죠. 300만 원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과태료잖아요. 그죠? 300만 원은 무슨 얘기예요? 이거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벌금형 300만 원하고. 실제로 300만 원 받지도 않고요. 과태료도 땡이죠. 이해되시죠?
300만 원도 아니고 과태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죠. 그죠? 등록 결격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게 뭘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 취소 사유죠. 그죠? 무조건 등록 날아가는 거죠? 그럼 등록 날아가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결격이 되는 거예요? 응?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거는 그냥 등록 취소 사유잖아요. 그죠?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한 거지, 우리가 등록의 결격 사유를 따져봤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결격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이건 단순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3년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란 얘기지, 이게 등록의 결격 사유는 아니란 얘기예요. 등록의 결격이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등록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고 3년이라는 항상 자숙기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얘 자체의 행위로서 그냥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결격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등록의 결격이 발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이유로 봤을 때 등록의 결격이 발생한 자. 그죠? 등록의 결격이 발생했을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얘 같은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라면 그냥 얘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맞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4번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은 우리가 뭐 볼 것도 없죠. 4번 5번 형법상 폭행죄. 형법상 폭행죄 관계없죠. 300만 원이 나오면 항상 뭐하고 같이 다녀야 돼요? 300만 원과 징역 1년은 앞에 말에 공인중개사 법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맞죠? 징역 1년이 나왔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1년이면 자격 취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벌금 300만 원이면 등록의 결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2번은요.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거는 징역 1년이니까 또 헷갈릴 수 있죠. 공인중개사법 나와야 되나? 이러고 있을 수 있죠. 맞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이 나오면 자격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징역형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의 결격과 관계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등록의 결격 사유가 발생했죠? 왜 그럴까요? 우리 법에서는 징역이란 말 등록에 잘 안 나오죠? 뭐 나와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나오죠? 징역은 금고보다 위에요? 아래에요? 위입니다. 그죠? 금고하고 징역은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 1년을 받았으면 금고 이상의 징역형 1년을 받은 거죠. 근데 얘가 집행 종료니까 1년이 지났나 보네요. 그죠? 1년이 지나고 자숙기간 3년 가져야 되는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넘기실게요. 11번 등록의 결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98년 4월 6일 오후 10시에 출생한 자는 2017년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그죠? 맞겠죠? 나이가 19세.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아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피성년 후견은 법원의 선고로서 성립이 된다 그랬죠? 눈으로 봤을 때 피성년 후견인 같이 보여도 법원의 선고를 받지 않으면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라 했어요. 그죠? 근데 법원의 심판을 받아서 성년 후견 종료가 됐어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고. 4번 2017년 7월 15일에 만기 출소한 자는 2020년 7월 15일부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맞죠? 왜 그럴까요? 3년 지났죠? 만기 출소니까 대형이 종료되거나, 그죠? 집행 종료된 거나 종료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때 그 종료되었다는 얘기는 만기 출소는 종료죠. 만약에 2017년 7월 15일에 가석방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석방됐다라는 건 잔여연기가 있던 얘기죠. 나와서 받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2017년 7월 15일 날 가석방되었다 그러면 기간이고 뭐고 상관없이 2020년 7월 15일 날은 무조건 안 되죠. 단 한 달이 넘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딱 만 3년 얘기했으니까. 그죠? 가석방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석방 나와서 남은 잔여연기 밖에서 채우고 그리고 나서 3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만기 출소가 아니라 가석방이었다면 또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5번 2017년 7월 15일 공인중개사법상 투기 조장 행위를 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행위의 발생이 중요한 게 아니죠. 벌금형 같은 경우는 누가 내리는 거죠? 행정형벌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행정형벌 어디서 받아요? 벌금형 어디서 받아요? 법원에서 받으시죠? 판사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판사가 내리니까 이거는 선고가 되겠죠? 만약에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죠? 우리 항상 행정처분 문제 발생하잖아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거, 이게 다르죠?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거. 항상 처분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이렇게 행정형벌 같은 경우는 주체가 법원이기 때문에, 그죠? 주체가 법원이니까 선고를 받아야 된다. 3번 볼까요? 2017년 7월 15일에 징역 6월에 선고 유예를 받은 자는 2019년 7월 15일부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선고 유예는 뭐라 그랬나요? 형을 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이잖아요. 그죠? 선고 유예는 실형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이 자체가 그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 이 문제를 좀 멋있게 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고 유예를 받고 2020년 7월 15일로 했어요. 왜 19년 15일로 했는지 모르겠어. 2년은 우리가 배우진 않았잖아요. 그죠? 다 3년이지. 자, 12번 다음 중 등록의 결격사유를 설명으로 옳은 거 몇 개인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또. 그죠? 몇 개 고르시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기억,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집행이 면제되면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이 종료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다시 3년입니다. 그죠? 형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형이 종료되고 집행이 면제돼. 그 날로부터 3년 동안 자숙기간을 가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미성년자의 피한정 의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여전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차이를 아신다면 살짝 그럴듯해요. 그죠? 읽어보면. 근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둘 다 뭐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피자 나오는 아이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것도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되고 벗어나는 것도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디귿,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요거랑 헷갈릴 수 있는 건 뭐예요? 파산자죠. 그죠? 개인 회생은 어디서 하십니까? 신용회복위원회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시스템을 보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죠? 파산자, 세 명의 공통점은 뭐예요? 셋 다 어디서? 법원에서 선고하는 겁니다. 그죠? 파산자가 얘기가 나왔다.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이럴 경우에는 결격이 되는 거죠. 맞죠? 지금같이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리얼,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우리 법은 아니죠.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법 아니라고? 아니죠. 어떤 법이든지 금고라는 말이 나오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면 결격사유가 된다. 미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죠.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 보실게요. 징역을 3년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징역을 3년형을 받았으면 이때부터 몇 년? 또 3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총 기간은 이만큼 동안 뭐가 되는 거예요? 결격이 되죠. 근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고 칠까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격 기간이 요만큼이 돼서 결격은 5년이 되나요? 맞죠?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 된다. 집행유예라는 건 형을 살아요, 안 살아요? 징역형처럼. 안 살죠. 그죠? 밖에 나와서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 되는데, 중요한 건 집행유예라는 건 항상 본형에 비해서 어떨까요? 더 길어요. 그죠? 길으니까 끝나고 요만큼은 더 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숙기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죠. 맞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봐준다. 또 게다가 어떻게 보면 두 개를 비교하면 얘는 총 몇 년이 될까요? 6년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5년이 되는 건데,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하고는 죄가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징역형 받은 사람이 똑같이 3년이라 더 큰 거죠. 징역 3년 받은 사람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은 사람하고는 형의 경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한 자는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어요. 우리 법은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좀 쉬운 게 뭔가요? 등록이 좀 자유롭죠? 그죠? 등록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청에 기속행위라 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조건만 맞추면 행정청에서는, 등록관청에서는 무조건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여기까지. 그죠? 현 시점은 6이라고 칠까요? 이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폐업해버리고, 그죠? 여기가 지금 업무정지인데, 폐업해버리고, 다시 등록할까? 이럴 수 있죠. 맞죠? 근데 업무정지 중이잖아요. 기간으로, 실제 기간으로 따지면 이만큼이니까. 등록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맞죠? 결격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폐업을 이때 하고 이때쯤 다시 등록을 한다. 결격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결격과 상관이 없죠. 업무정지 기간이 지난 이 이후로는 등록이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거는 뭐예요? 맞는 게 없네요. 그쵸? 보통은 없으면 잘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 그죠? 시험 문제예요. 실제 시험에서요. 없음 이런 문제는 진짜 드물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찍을 때 제가 나중에 진짜 막판에 가서는 막 찍는 것도 살짝 알려드리는데 없으면 찍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심리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만약에 시험 잘 모르는 문제다 만약에 그러면은 없으면 아닐 거야 이 마음이 좀 들 것 같아. 하나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없음 이러면 우리가 절대적, 무조건, 뭐뭐만 뭐 이딴 얘기들은 거의 틀린 부정문으로 좀 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니까 행정청이 처분을 받았죠?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1번 파산 선고를 받아서 등록이 취소 선고. 이건 결격 사유 때문에 된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등록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맞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파산 선고를 받아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거는 등록의 결격이 됐죠? 그죠? 근데 파산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복권이 되면 바로 회복하죠? 우선은 근데 현재 상황은 파산 선고를 받았으니까 등록이 취소됐죠? 취소되고 등록이 돼요? 안 돼요? 파산자는? 등록이 안 되죠? 등록의 결격이죠? 두 번째,
개인인 개업공인 중에서가 사망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망했는데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거 13번에서 물어보는 문제는요. 저는 여기다가 별을 3개를 쳐놨어요. 13번에다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등록의 결격 사유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록의 결격의 의미를. 등록의 결격은 보시면 플러스 3년짜리가 있고 그냥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플러스 3년짜리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거를요, 어떤 건 플러스 3년, 어떤 건 없어. 이렇게 오시면 안 되죠? 등록의 결격이 왜 발생을 했고, 플러스 3년이라는 건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숙의 기간을 좀 가지자는 얘기로 들었잖아요.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자숙 기간을 좀 가지란 얘기였어요. 그죠? 근데 파산자가 잘못한 거는 맞죠? 뭐, 사회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다는 얘기였어요? 자기 재산도 관리 못하면서 남의 재산 관리할 수 있겠냐라는 개념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겨내서 자기의 실수를 다 만회를 해서 파산 선고에서 복권이 됐다 치면 어떻게 될까요? 복권이 된 순간부터 또 3년 동안 자숙기간을 가져라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파산을 복권할 때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숙의 기간을 가졌을까요? 그죠? 그래서 파산자는 플러스 3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그죠?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 동안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2번은 사망했으니까 사망하면 그냥 등록 일신 전속성에 의거해서 그냥 없어지는 거죠. 사망하고 3년이 뭐 지나고 할 계제가 없죠. 그죠? 세 번째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요. 등록 취소일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예요?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지금 이 법에 의한 건지 이 법이 아닌 건지 두 가지로 따져볼 수 있죠. 이 법에 의한 거면 자격까지도 박탈을 당하죠. 그죠? 그럼 시험도 못 보고 업에 할 수 없는 등록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1년을 이 법에 의하건 저 법에 의하건에 플러스 3년에 대한 기사는 언제부터예요? 아니죠. 징역이 끝나고지.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여기 금방 했잖아요. 3년을 받고 3년을 자숙기간 가지자는 건 언제까지? 자, 보세요. 징역 1년형을 받았어요. 1년형을 선고받았죠. 선고받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상황은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자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등록을 완료한 자라고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얘기죠. 쉽게. 그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죠. 우선. 그죠? 선고받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겠죠. 그러면 기간은 이때부터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등록의 결격 사유 할 때는 어땠어요? 징역 1년 형이 종료되고 그리고 나서 3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등록 취소 처분일로부터 3년이라고 그랬잖아. 네? 네. 우리가 등록의 결격을 잘하면 다시 따지면 징역형을 받았다. 그죠? 이 법에 의해서 라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 다른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형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상황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징역 1년 살고 그죠? 1년 살고 3년 동안 자숙기간 가지라 그랬죠. 맞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간 등록의 결격 사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을 구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게 뭐냐면 행정형벌은 어때요? 법원의 선고가 우선 있어야 되죠. 법원의 선고 후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등록 취소 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등록 취소 처분이 이때 됐다면 여기서부터 3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징역형을 받으면 언제부터? 1년 살고부터 3년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기준을 굳이 따지자면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준이 등록 취소일이 되는 것이 아니죠. 징역형을 받은 이 징역형이 끝나고 나서 3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죠?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주고 따져볼 만한 문제인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재라는 걸 받을 때, 그죠? 행정 처분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죠? 행정 형벌이라는 게 있었고요. 행정 질서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행정 처분은 뭐예요? 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이었고요. 그죠? 행정 형벌은 뭐였나요? 1년에 1천만 원, 그죠? 3년에 3천만 원 이 얘기였잖아요. 질서벌은 과태료 100만 원, 500만 원 두 가지밖에 없었죠. 맞죠? 그러면 주체를 따져보면요. 얘네 둘은 어때요?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행정청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착각하시는 게 벌금하고 과태료에서 착각하시잖아요. 그죠? 벌금은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형벌이에요. 얘는 어디서 해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벌금형 받으면 빨간 줄 가는 거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법원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선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행정처분이나 행정질서벌은 어때요? 행정청에서, 그죠? 행정청에서 그날 탁 내리는 거죠. 질서벌 100만 원 과태료 받은 거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100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행정청에서, 그죠? 가벼운 잘못, 간판에 이름 안 써놨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그죠? 간판에 이름 안 써놓고 행정청에서 보고, 이거는 과태료감이에요. 그럼 행정처분 내리겠죠. 50만 원 과태료 내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법원의 선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등록의 결격 사유를 얘기를 할 때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 그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죠? 그때 기준은 누구예요? 행정 형벌이잖아요. 그럼 그때 플러스 3년이 기산되는 건 언제부터예요? 형을 받을 때부터. 그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행정 처분이 있을 때잖아요. 그죠? 행정 처분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찾는다면 어떤 게 되겠어요? 벌금형 받은 거하고 징역형 받은 거는 법원에서 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죠? 행정청에서 내린 처분은 행정청에서 내린 처분 기준 날짜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봐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런 것들은, 그죠? 5번에 이중소속을 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망, 해산, 등록 기준, 미달, 결격 사유라면 등록 취소일에 3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등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죠?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해서 등록을 했죠.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근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예요. 그럼 절대적으로 등록에 결격이 되죠. 맞죠? 그럼 취소 처분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미성년자 신분을 벗어나고 성년이 되면 어때요? 성년이 되는 순간
등록할 수 있겠죠. 그죠? 조금 애매하죠, 문제가? 좀 생각이 조금 필요하긴 한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준을 잡아야 될 게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 동안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해설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일에 3년을 더하지 않는다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파산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어떻게 될까요? 파산은 쉽게 넘어가시고 3번, 4번을 1년이죠. 네. 4번 같은 경우가 그죠? 네? 14번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해설에 약간의 저는 해설을 보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설을 보면 말이 더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징역형을 받은 거 지금 보면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14번 문제는 2017년 1월 15일 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지금은 아까 13번 문제하고 좀 다르죠. 13번 문제는 뭐였어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랬죠. 주체가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지금 법원에 선고죠. 그러니까 등록의 결격 사유에 나오는 법원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 형벌과 관계되어 있는 아이는 누구 기준으로 가야 되겠어요? 법원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말은 해설을 보시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문제를 잘 보실게요. 문제는 뭐라고 나왔어요? 등록 취소 처분. 물론 법원에서 선고를 받으면 행정청에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하지요. 당연히. 그죠? 등록 취소 처분을 하지만 법원 선고일하고 등록 취소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플러스 3년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건 언제예요? 법원의 선고일이었는 거죠. 아시겠죠? 물론 법원이 선고를 하고 등록 취소를 하는 건 두 가지 상황이 다 발생하는 거고 법원의 선고가 없이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등록 취소 사유 자체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등록 취소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것만 있을 경우에는 기준이 등록 취소 처분일이 되겠지만 법원의 선고일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법원의 선고일을 기준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3번과 14번을 비교를 해본다면 13번은 등록 취소일, 14번은 법원의 선고일. 이러니까 말이 되죠. 13번, 14번 얘기가 똑같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죠? 안 되셨나요? 잘 안 되셨나요? 네. 네네. 네. 같은 날일 수도 있어요. 같은 날일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 선고했는데 그날 등록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날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른 날일 경우에는 등록 취소일이 기산점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법원의 선고일이 기산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이나. 만약에 선고일하고 선고일도 오늘이고 등록 취소일도 오늘이에요. 이러면은 두 개가 날짜가 다 똑같은 거죠. 어쨌든 3년 후가. 그죠? 근데 등록 취소일이 하루라도 늦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짜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어떻게 하시냐면 법원에서 선고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경우는 등록의 결격에서 벗어나는 플러스 3년이 언제부터다? 법원의 선고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번은 그냥 기출인데 뻔하죠? 넘어가고 16번 보실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면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결격인가요?
미성년 자체가 결격이죠. 결격이 있는 사람 법인이든 개인이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 중개사.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죠. 게다가 개인회생은 결격사유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날라갔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된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4년이 됐으니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볼 때는 누구도 포함하는 거예요? 중개보조인도 포함하는 거죠. 이 사람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4년이 된 자가 3년 지나서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등록하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면 시험도 볼 수 있고 중개업도 영위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년 지났으니까 가능한 사람이죠? 그죠? 결격이 아니죠? 땄을 수도 있죠. 자격증이 취소됐잖아요. 자격이 취소되고 4년 지났잖아요. 3년 지나면 시험도 볼 수 있고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라는 얘기는요. 무조건 내가 사장님이 되기 위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죠. 그죠? 중개보조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잖아요.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직원으로도 못 쓴다 그랬잖아요. 중개업에 바로 못 들민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텍스트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분위기는 내가 지금 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개설 등록에 결격사유까지 붙여버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개업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그 등록의 결격사유를 가지고 내가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 등록의 결격사유라는 것은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중개보조원인데요.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자격증 빌리면 얼마예요?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맞죠? 무등록증 3년에 3,000만 원이고요. 그럼 그거 받은 사람 3년 동안 못하는 거예요. 맞죠? 등록이 결격이 됐잖아요. 등록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 거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1,000만 원의 벌금을 맞았으면. 맞죠? 그러면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자잖아요. 반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등록의 결격이 발생을 했어요. 뭐 할까요? 등록의 결격이 발생을 했다. 어쨌든 자격이 취소당했죠. 여기서는. 자격이 취소당했으니까 자격증 빌려줬나요? 아니면 징역형 1년 받았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현재 상황 자격을 그러니까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중개업에 발도 못 디미는 거죠? 그죠? 3년이 지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자격증을 다시 취득을 해서 중개사무소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시라는 게 이게 자격 취소되고 4년이 경과된 자 이거를 진짜 굳이 따지려고 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3년 지나서 자격증 따고 내가 지금 새로 오픈하려고 하는 자 혹은 자격 취소당해서 중개보조원으로 내가 지금 일하려고 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 다 보는데 4년 지났으니까 상관이 없죠. 리을은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음주교통이 우리 법이에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아니죠. 하지만 징역형 받았으니까 금고 이상이죠. 맞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것 중에서 어찌됐건 결격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죠. 그죠? 걸렸는데 결격이 해소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격증 날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등록에 결격 등록증 날라갔겠죠. 근데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네요. 그죠?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근데 지금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죠? 그러니까 등록에 결격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그 두 개 좀 헷갈리죠?
예, 결격 사유를 생각을 할 때 이거는 내가 오픈하려고 차리려고 할 때의 결격도 되는 거지만 내가 직원으로 쓰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것도 결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요. 그죠? 말은 등록의 결격이지만 17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27년이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작년 거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넘어가고요. 2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둘 다 틀렸죠. 그죠? 중개사법은 위반이면 벌금형은 얼마? 300만 원이죠. 이미 땡이고. 그죠? 5년이에요 또? 3년이죠. 땡이죠. 뭐 여지가 없죠. 3번 휴업기간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휴업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휴업은 어떤 등록에 관한 부분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휴업은 내 자유로 잠깐 쉴게 이거잖아요. 그럼 등록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있는 거죠. 맞죠? 헷갈리실 수 있는 건 뭐예요? 휴업할 때 우리가 뭐 하니까? 등록증 반납하자. 맞아요? 등록증 반납하잖아요. 휴업 신고하면. 그죠? 그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내가 지금 잠깐 내가 자격증을 반납했으니까 내가 딴 데 임원으로 가도 되겠다 라고 하시면 우선이죠. 내가 하나 차리고 남의 소속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 뭐로 걸려요? 이중 소속으로 걸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 중개를 의뢰한 자. 지금까지 배우신 거 쭉 생각해보면 그러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그죠? 의뢰를 한 사람의 처벌에 대한 부분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죠? 아니 슈퍼 아줌마의 누구냐면 등장인물 중에 총각. 총각 처벌해요? 똑같다는 게 뭐죠? 그렇죠. 그 얘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가 아닙니다. 처벌할 수가 없죠. 처벌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의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맞나요? 상관없죠. 그래서 옳은 거는 5번인데, 고려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고려해야 되죠. 그죠? 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등록 관련 문제 3절입니다.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변경은 뭔가요? 종별변경은 뭐예요? 우리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규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세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종별변경은 서로 바꾸는 거죠. 서로 바꾸는 게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법규칙 6조 2항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죠? 법규칙 6조 2항에서 올 수는 있죠. 자격증을 취득하고 올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법규칙 6조 2항에 의한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 무슨 민법도 아니고 예문이 이렇게 길어. 그죠? 우리 법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변경을 하고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내에게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 맞죠? 원칙적으로는 다 재교부입니다. 그죠? 원칙적으로는 다 재교부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된다. 맞죠? 공인중개사인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규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변경을 하고 벌써 땡이죠? 그죠? 법규칙 6조 2항으로는 갈 수가 없죠. 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서류와 처음
제출 서류와 처음부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동일하지 않다. 당연히 뭔가 다르겠죠? 왜 다를까요? 처음에 법인으로 내는 거하고, 그죠? 종별 변경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어차피 지금 등록증을 갖고 있죠? 맞죠? 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만 아는 내용인데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죠? 중개사무소에는 솔직히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게시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등록증, 자격증, 업무, 설정 서류 이렇게 필요하죠?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좀 배운 사람이면 어때요? 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다 끝나죠? 왜 그럴까요? 등록증을 했다는 얘기는 자격이 있고 실무교육도 받았고 업무보증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업무보증 하지 않으면 등록증 안 내준다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등록증 한 개만 딱 붙여놔도 원래는 문제 없죠? 근데 자격증이니 뭐니 왜 붙여놓을까요? 사람들, 그죠? 거래 당사자 입장을 고려한 겁니다.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봐야 마음이 좀 뿌듯하거든. 추가적으로 하나는 유일표죠. 네 가지 해야 된다 했어요. 붙여놔야 되는 게. 맞죠? 액자 3개에다가 큰 거 하나. 맞죠? 왜냐면, 큰 거는 유일표가 좀 커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보시면, 큰 거는 유일표. 유일표 아시죠? 유일표는 좀 커요. 하기만 해요. 나머지는 다 액자죠. A4 액자 3개 딱 해놓으면 돼. 실제로는 내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어떤 분은 실무교육 수료증까지도 붙여놔요. 필요 없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맞죠? 뭐 물론 더 디테일하게 따진다면 업무보증 서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등록했을 때와 매년 갱신을 하니까 그거는 걸어놔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즉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법인으로 종별 변경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격증 이런 거 필요 없겠죠. 등록증 하나만 갖다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는 서류하고 차이가 있겠죠. 처음에 법인을 만들려면 실무교육 화형증 사무실 확보 이딴 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법인으로 할 때는 등록증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등록증과 뭐만 있으면 될까요? 사무실 확보 이 정도만 해놔도 법인으로 종별 변경이 가능하겠죠. 맞죠? 5번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개부 신청을 하든 기존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반납해야 된다. 맞죠? 2번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이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농협이에요. 그죠? 특수법인은 몇 가지 헷갈릴 수 있는 게 분사무소 둘 수 있죠? 농협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 엄청 많죠? 근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죠? 특수법인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도 업무보증은 합니다. 농협은 1,000만원. 나머지 애들 자산공사 이런 데는 1억이고. 차이가 있지만 보증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돼요. 하지만 등록 안 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농협. 농협은 통뼈다. 얘네들은 뭐 지 맘대로 해요. 그죠? 등록도 안 하고 해도 되고 업무보증도 1,000만원만 해도 되고.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특수법인의 임원은 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특수법인의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한 명의 공인중개사 임원을 둬야 된다. 특수법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여기서 몇 가지 특수법인이란 말을 빼버리고 그냥 특수자 빼버리고 법인이라면 1번, 2번은 자연스럽죠. 그죠? 그죠? 3번은 두어야 한다. 적어도 한 명. 뭐 이건 아예 말이 안 맞으니까. 5번 특수법인은 중개업을 반드시 등록하면서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반드시 들어가면 뭔가 좀 부정적인 문제라 그랬죠. 어찌됐건 이거를 굳이 애써서 일반 법인으로 맞추려고 해도 1번, 2번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럼 특수법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특수법인은요,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 법에 좀 상관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특수범위는 의미가 뭐냐면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를 할 수 있는 아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우리 법에 적용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업무보증. 그죠? 업무보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반드시는 땡이라 그랬죠? 아까 통뼈인 농협 때문에. 그죠? 중개 등록도 해야 되고, 업무보증도 설정을 해야 되나, 이 법에 의해서는. 하지만 등록의 기준,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제외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다 적용이 되지 않죠. 그죠? 특수법인은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업무보증 설정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하지만 농협은 등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참 얘기하지 않았나요? 농협, 산림조합,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4가지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금액은 다르지만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뭐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뭘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폐업, 등록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사실상의 폐업은 상관없죠. 가볍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등록 중에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등록의 효력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그죠? 양도 또는 대여가 잘한 짓은 아니지만, 그죠? 그 등록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해버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등록증이 선고받는 순간 사라져요, 효력이? 아니죠. 언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등록증이 사라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게 웃겨요. 아까 우리도 막 따졌잖아요. 법원 기준이냐, 등록처분 처분 기준이냐, 이거 따졌잖아요. 법원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사람의 결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등록의 효력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등록의 효력, 언제 없어진다? 항상 처분을 받았을 때. 아시겠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는 뭐예요? 너 잠깐 쉬어. 이 얘기죠? 그럼 등록이 없어져요? 아니죠. 등록 살아있죠. 5번.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이 사망한 경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사망해도 등록증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사망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상실되시, 다음날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사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한 자체가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신 전속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법인하고 좀 차이가 있죠. 법인이 파산했어요. 법인의 파산과 개인의 사망은 같은 거죠. 둘 다 사망이에요. 법인이 사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죠. 그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이 사망하면 어때요? 반납의 의무가 없죠. 그 효력 자체가 그냥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요. 4번 다음 중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무등록이 나오네요. 휴업 중에 중개업을 한 경우, 휴업은 중개업, 휴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과태료가 물고자에 맞죠? 휴업인데 그냥 일을 했다. 재개 신고 안 하고. 그러면 그거 안 한 거에 대한 과태료 물을 것이고요. 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서 다시 중개업을 하는 상관없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하고는 관계없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니까 이중 등록이 되죠. 절대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5번 등록에 서면 통지를 받고 유중하다 그랬죠. 서면 통지를 받는 순간 나는 등록이에요, 무등록이에요? 넘을 수 없는 4,500이 이때 생긴다 그랬죠. 서면으로 통지를 받았으면 나는 그 이때부터보다 개업 공인중개사다. 등록이 되었다. 디테일한 거는 뭐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이딴 거는 따질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등록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무등록하고 등록인데 그거하고 차이가 또 크죠? 무등록 3년 3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5번은 등록을 받기는 한 거다. 2번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처분받았으니까 등록 날라갔죠.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 전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기준은 언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처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등록이 없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체크 좀 해주세요. 5번 다음 중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한번 나오네요. 그죠? 다음 달 10일까지 뭐 하라고 그랬나요? 등록관청은 그죠? 다음 달 10일 얘기 나오면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공인중개사 협회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음 달 10일 딴 건 없어요. 그죠? 다음 달 10일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한테? 등록관청이 협회한테. 그러면 자 보세요. 등록관청이 협회한테 통보하는 내용이라는 걸 한번 따져봅시다. 외우려고 하지 말죠. 우리 외우면 안 돼.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이해하자 그랬죠? 등록관청이 뭐 하는데요? 등록과 관련된 시군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등록 신청을 하겠죠? 맞죠? 등록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고하는 내용, 즉 등록관청이 알 수 있는 내용만 공인중개사 협회한테 알려줄 수 있죠. 맞죠? 우리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니까 읽어보면 얘가 등록관청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가 나오죠. 다 외울 필요 없이.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씩 볼게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사항. 중개사무소 등록증 누가 교부해요? 등록증이니까 등록관청이 사거지. 그럼 이거 알려줄 거야,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겠죠. 행정형벌을 받은 사항. 행정형벌은 누가 해요? 법원에서 하죠. 알아요, 몰라요? 응?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사항.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지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 가서 하니까? 등록관청 가서 하니까. 맞죠? 등록 취소 처분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항. 누가 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 행정관청은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니까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격 취소를 한 사항. 자격은 누구랑 관계 있다 그랬어요? 시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등록. 그죠? 등록관청은 풀어 얘기하면 시군구고 자격에 관한 사항은 시도고. 알아요, 몰라요? 응? 모르지. 그쵸? 시도에서 한 거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신고를 받은 사항.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업무보조를 설정한 사항. 업무보조를 설정한 사항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요게 하나 좀 걸려. 이거는 업무보조 설정 당연히 알지, 등록관청에서.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야? 협회한테. 그러면 업무보조는 어디서 해요? 협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맞죠? 알기는 알지만 알려줄 필요는 굳이 없는 상황이다. 맞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사항 알아요, 몰라요? 알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공인관계 종료를 받은 사항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등록관청에다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들이. 그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모르는 건 얘가 행정형벌 얼마나 받았는지 하고 자격 취소한 사항은 시도조사라고 하니까 난 모르겠고 업무보증 설정한 사항은 니네가 더 잘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일일이 뭐 교부한 사항, 뭐한 사항, 신고한 사항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까먹죠, 또.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니은, 미음, 시옷이 되겠네. 얘는 지금 앉는 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까요? 네. 요거 되시죠? 요거 체크는 해두시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 푸셔야 돼. 이게요, 나중에 객관식으로 이제 줄로 1번에 뭐, 2번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똑같죠? 그죠?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할 일인지 아닌지만 따지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